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고 제일 먼저 이 일을 어떻게 감출까? 부터 계산하는 엄마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엄마 이름이 바로 고성희였습니다. 한우진은 결국 산속 별장 근처 축 늘어진 채로 먼저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해진 지은호가 옛 오두막을 찾아갔다가 나무 기둥에 기대 반쯤 쓰러져 있는 우진을 본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는데요. 야, 한우진 장난치지 말고 일어나. 나야, 지은호라고.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우진의 뺨을 두드리다가 점점 식어가는 체온을 느끼고 손끝까지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숨은 아주 희미했고 입술색은 이미 잿빛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119를 부르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은호는 계속해서 우진의 이름을 부르며 버티고 있었는데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의 얼굴은 처음부터 어두웠습니다. 간 기능이 이미 한계치까지 망가져 있었고 산속에 찬 공기 속에 오래 방치된 탓에 저체온까지 겹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심장과 장기를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의 말은 사실상 사망 선고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의자에 앉으려다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장난처럼 주고받던 말들이 머릿속을 마구 스쳐갔습니다. 난 그냥 친구로 지낼 거야. 괜한 감정 섞었다가 다 망치는 거 싫거든. 그래, 그럼 평생 친구로 있어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 평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한편 같은 시각. 고성희는 재단 사무실에서 회의 자료를 정리하다가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상태가 매우 위독하셔서요. 가족분들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통화를 끊을 때까지 고성희의 얼굴에는 감정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고성희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자리에 기대어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여권과 예전 의료 기록, 미국 병원 양식들부터 꺼내더니 일정표를 다시 적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래, 미국에서 치료받다가 합병증으로 죽은 걸로 정리하면 되겠네. 혼잣말은 섬뜩할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한국에 잠깐 들렀다 쓰러졌다. 그럼 너무 복잡해지지. 애초에 계속 미국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장례도 거기서 했다고 하면 눈물 한 방울 없이 26년 동안 쌓아올린 완벽한 재벌가 안주인 이미지를 어떻게 살릴지만 재빨리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 애가 입을 열면 지은호. 버렸던 쌍둥이 중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던 쪽. 하지만 간이식이 필요해지자 다시 끌어들이려 했던 예비 부품이자 지금은 계획을 어지럽힌 변수가 돼버린 딸. 고성희는 거울 앞에 서서 일부러 눈을 비비며 충혈을 만들고 입술을 떨리는 척 내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래. 아들이 죽었는데 이 정도는 울어줘야 사람들이 믿지.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는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창문 너머로 우진의 몸의 줄과 기계들이 촘촘히 붙어있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정신 좀 차려, 지은호. 옆에서 박성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찾은 오빠잖아. 이렇게 보내면 내가 평생 자기 탓할 것 뻔하니까.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말고 힘없이 웃었습니다. 오빠가 알아요? 한우진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데. 간 이식 절대 해주지 말래요. 그게 자기가 엄마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수래요. 박성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우진이와 지은호가 친구로 지내던 그 긴 시간, 둘 사이에 어떤 감정들이 오갔는지
그리고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 얼마나 복잡했을지 아무 말로도 쉽게 위로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준비하시죠. 짧은 문장이었는데요. 그 말 하나로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간이 함께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진의 심장이 완전히 멈춘 시간은 오후 5시 34분으로 기록됐습니다. 사망 확인 도장을 찍는 의사의 손은 익숙한 듯 보였지만 그 종이를 받아든 지은호의 손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사인, 여기 하셔야 합니다. 볼펜이 손가락에서 몇 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제가 친동생 맞거든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야. 의사는 뭐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사인을 하고 나서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우진, 너 진짜 나쁜 놈이다. 혼자 이렇게 먼저 가면 어떡하라고. 그 말은 원망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아직 이어져 있고 싶은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우진의 휴대전화는 영안실로 가는 길에 박성재가 챙겼습니다. 내가 잠깐 볼게. 혹시 모를 거 있으니까. 지은호는 아무 힘도 없는 손으로 그저 끄덕였는데요. 휴대전화 안에는 미처 보내지 못한 음성 메모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날짜는 사라지기 전날 밤. 지은호, 이거 내가 듣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만약 듣게 된다면 아마 난 진짜 끝났을 때겠지. 박성재는 재생을 멈추고 화면을 껐습니다. 이건 일단 나만 알고 있자. 왜요? 내가 지금 들으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지은호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판단하세요. 나 지금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시각 박영란은 집 거실에서 멍하니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소리도 예능의 웃음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과 웹툰 이야기를 나누며 웃던 한우진이 오늘 사망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진이와 영란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였지만 묘하게 편하게 말이 통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싫어한 사람이 고성이었습니다. 너 그 작가랑 붙어 다니는 거 엄마 다 알아. 재능도 시원찮은 애랑 놀 시간 있으면 엄마가 골라주는 사람이나 만나. 며칠 전에도 고성이는 이지환과 함께 있는 영란을 일부러 회사 주차장에서 붙잡아 세워 굳이 모멸적인 말을 쏟아냈었는데요. 영란야,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수준을 스스로 낮추고 다녀? 지환 씨 같은 애는 너 이용하다 버리기 딱 좋은 애야. 그날 이후로 영란은 처음으로 혹시 엄마가 숨기는 게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우진의 죽음 소식과 함께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가 도대체 뭘 한 거야? 우진의 장례는 최대한 조용히 치러지기로 했습니다. 표면상 이유는 고인의 뜻이라며 간소한 빈소를 차렸지만 사실은 우진의 존재 자체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고성이의 요구가 강하게 반영됐기 때문이었는데요. 고성이는 장례식장에 들어서기 전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표정을 점검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이미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얼굴이 완벽하게 완성돼 있었습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꼬리는 살짝 처져 있었죠. 좋아. 이 정도면 기자가 와도 버틸 수 있겠네. 그 생각을 한 다음에야 고성이는 검은 상복의 단추를 한 번 더 여미고 빈소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영정 앞에는 지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우진의 사진만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야, 한우진. 사진 괜찮게 나왔다. 너 원래 이렇게 얌전한 얼굴 아니잖아. 그 말 끝에 목이 탁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냄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한 향수와 비싼 섬유 유연제 냄새. 고성희였습니다. 우진아, 엄마다, 엄마 왔다. 고성희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리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꾹꾹 눌러 닦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은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연기하면 진짜 죽은 사람 2번 죽이는 거예요. 순간 장례식장 안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고성희는 눈물을 닦던 손을 멈추고 얼굴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한우진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진짜 엄마였던 적 있으세요? 간이식 받을 사람 찾으면서 제 이름부터 올려놓던 그때도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 특히 박진석과 박성재, 박영란은 동시에 지은호와 고성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재단에서 돕던 아이 정도로만 알고 있던 우진이 사실 고성희의 핏줄이라는 걸 이 자리에서 처음 확인하게 된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희 씨, 이게 무슨 말이요?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깔린 분노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간이식이라니 누구 간을 누구한테 준다는 말이야. 고성희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곧바로 얼굴을 다잡고 지은호를 노려봤습니다. 지은호, 너 지금 제정신이야? 장례식장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긴 해. 알죠. 지은호는 한 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 안 하면 또 아무 일도 없는 척 넘어가겠죠. 이번에도 다 숨기고 우진 오빠 죽음도 해외에서 조용히 떠난 불쌍한 청년 정도로 끝내려고 했을 테니까요. 순간 박성재가 천천히 지은호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아버지, 일단 지은호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박영라도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환도 영라 옆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우진이 남긴 음성 메모와 편지는 그날 새벽 박성재의 손을 거쳐 이미 복사본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형, 이건 혹시 몰라서 남기는 거예요. 만약 저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이거 꼭 아버지랑 지은호한테 보여주세요. 메모 속 우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념한 사람 특유의 고요함이 묻어 있었는데요. 박성재가 휴대전화 스피커를 켰습니다. 장례식장 안에 우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는 제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제 간보다 회장님 재산을 더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가 사라지면 엄마가 숨겨놓은 거 다 드러나겠구나. 우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은호, 내가는 건드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나 하나 살자고 너 몸에 평생 흉터 남기는 건 그 여자가 하는 짓이더라. 엄마가 아니고. 형, 지은호 지켜줘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면 언젠가 다 알게 될 거라 믿어요. 난 그때까진 이렇게라도 막을 수밖에 없겠더라. 녹음이 끝났을 때 장례식장은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힘없이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늙어 보였습니다. 성희 씨. 짧은 호명에 고성희는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요? 고성희는 입술을 떨며 변명부터 찾았습니다. 여보,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정신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말이 오고 가다가 왜곡된 거죠. 내가 언제 누구 간을. 그때 조용히 있던 박영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 앞에서는 분명히 말했잖아요. 모두의 시선이 영라에게 쏠렸습니다. 지은호감만 맞으면 100억이라도 줄 수 있다고. 건물 하나쯤은 싸다고.
그 말, 제가 상상해서 만든 거예요? 고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나야, 내가 지금. 그리고요. 영나는 손에 쥐고 있던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혼자 몰래 가서 받아온 장기 기증 동의서 초안. 병원 날짜랑 담당자 이름까지 같이 적혀 있더라고요. 우진 오빠 이름이랑 공여자 칸에 지은호 언니 이름이 같이. 박성재가 미리 확보해둔 병원 기록 사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직도 오해라고 할 거예요? 박진석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성희 씨. 여보, 난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가족? 박진석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딸 하나를 26년 전에 버리고 아들 하나를 도구처럼 굴리고 다른 딸 간까지 팔아넘기려 했단 소리요? 고성희는 처음으로 완전히 말문이 막힌 얼굴을 했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지켜보던 순이도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동안 양엄마로서 참아왔던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올라오는 순간이었는데요. 지은호는 그 자리를 떠나지도 울지도 못한 채 가만히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자기 인생과 연결된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박진석의 저택에서는 가족회의라는 이름의 사실상 심판 자리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박진석, 박성재, 박영나, 그리고 고성희. 지은호는 일부러 빠졌습니다. 이 집안 문제는 이 집안 사람이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요. 대신 밖에서 순이와 함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테이블 위에 서류와 사진, 병원 기록, 우진의 메모 사본을 차례로 올려놓았습니다. 성희 씨, 난 알고 있었소. 당신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고성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가난한 엄마 연기였다는 것도 대강 눈치챘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이 집안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 믿었지. 여보, 나 진심이었어요. 당신이랑 성재, 영나다. 진심이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진 않소. 박진석은 종이더미 중 한 장을 집었습니다. 26년 전 당신이 쌍둥이 중 누구를 버릴지 고민하며 썼던 메모. 우진이가 서랍에서 찾아서 복사해둔 거래.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문장이 남아있었습니다. 아들은 데리고 가야 한다. 딸은 미안하지만 여기까지. 박영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 글씨 엄마 맞죠? 고성희는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내가 쓴 거야. 그때 난 선택해야 했어. 나 혼자 아이 둘은. 엄마가 선택한 건요. 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라가기 위해서였어요. 의사 남자한테 들이대려면 딸은 짐이니까 버린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아기 싫어한다니까. 아무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재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더 이상 이 사람과 같은 집에서 못 삽니다. 영나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나도요. 엄마가 뭘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솔직히 이제 궁금하지도 않아요. 우진 오빠한테 한 짓, 언니한테 한 짓 그게 엄마라는 이름으로 덮일 수 있는 선은 이미 넘었어요. 고성희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듯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까지 그러면 난 진짜. 이미 늦었소. 박진석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 그리고 당신이 비밀리에 옮겨놓은 건물들 명의 변경 동의서도 같이 들어있소.
다 내놓고 조용히 나가시오. 그러면 형사 문제까진 안 가게 막아보겠소. 나보고 지금 여기서 나가라고. 그래요. 더는 이 집 안주인 아님. 고성이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착각하는데 이 집 여기까지 끌어올린 사람 나야. 나라고. 당신들 다 내 등 뒤에 숨어서 편하게 살았잖아. 그러나 그 울부짖음에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조용히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새어머니, 이 정도면 됐습니다. 결국 고성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맨몸으로 현관 밖에 서게 됐습니다. 비로소 26년짜리 거짓말이 집 밖으로 밀려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조용한 카페 구석에서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호, 박성재, 박영나, 그리고 지환. 지은호는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예전보다 눈빛이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끝난 거예요? 지은호의 질문에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도 집안에서도 고성의 이름은 싹 정리되는 중이야. 아버지가 알아서 마무리하고 계셔. 너한테 따로 연락 안 하는 건 최대한 이 일에서 떼어놓고 싶으신 거고. 영란은 조심스럽게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응. 미안해. 난 진작부터 눈치챘어야 했는데 엄마가 언니한테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이상했잖아. 근데 나도 엄마 눈치만 보느라 끝까지 외면했어. 지은호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내가 말을 꺼내줬잖아. 장례식장에서. 그 용기가 없었으면 아직도 나는 보육원에 버려진 애에서 더 못 나갔을 거고. 지환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날 영나 씨 아니었으면 다 덮였을 수도 있어요. 나 그거 보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영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나도 놀랐어. 내가 엄마 앞에서 그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거든. 잠시 웃음이 돌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말이야. 지은호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끝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 사람 성격상 이렇게 조용히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서. 박성재는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는 해야지. 우진이가 마지막에 그랬잖아. 끝까지 서로 지키라고. 네 사람은 각자 다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진 어느 원룸. 허름한 방 한가운데 불 꺼진 상태로 홀로 앉아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재단 이사장 명패도 회장 부인이라는 호칭도 드나들던 기사 딸린 차도 다 사라졌습니다. 대신 남은 건 싸늘한 방 공기와 인터넷 댓글 몇 줄이었습니다. 유명 재단 이사장, 돌연 사임 가정사 문제, 회장 부인, 알 수 없는 이유로 해외 잠적설. 고성희는 핸드폰 화면을 끄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우진아, 내가 이긴 것 같지? 아무도 듣지 못할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널 버리지도 않았겠지. 그 말 속에는 반성보다는 여전히 자신을 정당화하는 오만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호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거든. 입가에 옅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과 광기가 뒤섞인 위험한 미소에 가까웠는데요. 반면 지은호는 낮은 언덕 위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과 마지막으로 같이 앉아 과자를 나눠 먹던 벤치였습니다. 야, 한우진. 나 이제부터 잘 먹고
잘 자고 열심히 일할 거거든. 너 때문에라도. 하늘은 생각보다 맑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눈 부릅뜨고 잘 보고 있어. 또 나한테 이상한 사람 붙으면 꿈에라도 나타나서 말해주고. 그렇게 한참 혼잣말을 하다가 지은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멀리서 박성재와 이지혁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요. 우진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막으려 했던 고성희의 26년짜리 거짓말은 이렇게 한 번 정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끝일지 아니면 또 다른 폭풍의 예고편인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